저 쓸모없는 늙은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우리 집에는 당신 있을 곳 없어. 이소라의 날카로운 비명은 나의 강릉 해변 별장에 고통스러운 싸대기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내 집 입구에 서서 손에 쥔 열쇠를 떨며 며느리가 내 테라스에서 절대적인 경멸의 시선으로 나를 노려보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금요일 아침 일찍 도착해서 평소처럼 비어있고 조용한 나의 안식처를 찾기를 바랐었다. 대신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광경과 마주했다. 내 집은 이소라 가족에게 완전히 점령당해 있었다. 마당에는 최소 세대의 낯선 차가 있었고 거실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으며 탄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아이들은 테라스 주변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고 내가 수년간 가꾼 붉은 수국 화분에 공을 찼다. 내가 주말마다 직접 깎던 잔디는 짓밟혔고 빈 맥주캔이 흩어져 있었다. 작년에 내가 많은 사랑을 담아 샀던 등나무 의자는 젖은 수건과 더러운 옷으로 덮여 있었다. 나의 아름다운 정원은 혼란스러운 야외 파티 후의 전쟁터 같았다. 이소라는 나를 보았을 때 조금의 부끄러움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마치 그곳의 주인인 것처럼 현관에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내가 10년 전에 내 손으로 수놓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앞치마 중 하나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다. 그녀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가족 식사에서 항상 나에게 던지던 그 시선 말이다. 이소라야, 엄마는 네가 여기 있는지 몰랐어. 나는 가슴이 조여왔지만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여기는 엄마 집이야. 엄마는 20년 동안 모든 휴일마다 여기에 왔어.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그 웃음은 너무나 악의적이어서 나는 작고 하찮게 느껴졌다. 오, 제발요. 그녀는 경멸적으로 말했다. 김민준이 우리에게 원하는 만큼 집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게다가 우리는 여기서 유용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는 불평하고 우리의 가족 계획을 망치기 위해서만 오시잖아요. 그녀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녀의 언니 이다솜과 그녀의 10대 자녀, 2명 흰 머리의 그녀의 엄마는 마치 내가 침입자라도 되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고 내가 심지어 알지 못하는 3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모두는 나의 집에서 나의 존재가 끔찍한 불편함이라도 되는 것처럼 불편함과 놀라움을 섞인 시선으로 나를 응시했다. 이소라의 엄마가 다가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하는 태도를 취했다. 네가 말하던 그 유명한 시어머니가 이 여자니? 그녀는 딸에게 조롱하듯이 물었다. 나는 더 권위 있을 줄 알았는데 평범해 보이네.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인 낄낄거림이 바늘처럼 나를 찔렀다. 나는 70 나이에 평범한 여행복 차림으로 내 땅에서 완전히 낯선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며 서 있었다. 김민주는 어디 있어? 나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내 아들은 분명 여기 있을 것이다. 그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 오해가 있었던 것이겠지. 김민주는 늘 그렇듯이 일하러 갔어요. 이소라는 팔짱을 끼고 대답했다. 엄마와 달리 그에게는 진짜 책임이 있거든요. 박진숙 들어보세요. 여기 엄마를 위한 자리는 없어요. 방은 모두 찼어요. 부엌은 대가족 음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의 존재는 불필요한 긴장만 초래할 거예요. 나는 말을 잃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정말로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고 있었다. 남편을 잃은 후 내가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집, 수년간 재봉사로 밤낮 없이 일해서 갚은 집. 이소라는 계속해서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다. 게다가 저는 김민준과 이야기했고 우리는 이 집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어요. 엄마가 서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비워두는 건 불합리해요. 우리에게는 자랄 공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은 돌멩이처럼 나에게 쏟아졌다. 남편이 죽은 후 이 집을 짓는데 20년. 다른 사람들의 옷을 재단하고 바느질해서
번 돈으로 대출금을 한 푼 한 푼 갚아나간 20년. 이 장소의 모든 세부 사항, 모든 나무, 모든 구석을 개인적인 성격 세상으로부터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도록 가꾼 20년. 이 집은 내 거야, 이소라. 나는 원했던 것보다 더 약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애썼다. 나는 서류가 있어. 모든 청구서를 내가 내. 나는 됐어. 그녀는 목소리를 더 높여 말을 끊었다.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네. 엄마 거 엄마가 냈다고. 김민준이 당신 아들이잖아. 당신 것이면 그의 것이고 그의 것이면 내 것이지. 일반적인 가족이 다 그렇지 않아. 아이들은 노는 것을 멈췄고 모두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이 내게 고정되어 나를 평가하고 나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굴욕감이 불처럼 내 뺨을 태웠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이 기다리는 쇼를 보여주는 것을 거부했다. 10대 중 한 명은 이소라의 조카 같았는데 더 가까이 다가와 건방지게 나를 쳐다보았다. 할머니는 그냥 호텔에 가시면 안 돼요. 이모 말이 맞아요. 여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좋았다라. 나는 마침내 입가에 미소를 띠고 말했지만 그 미소가 내 눈에는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는 이 상황을 이해했어. 이소라는 의기양양하게 웃었고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정당한 승리를 목격한 것처럼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들은 그들이 방금 무엇을 깨웠는지 알지 못했다. 내가 느리고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내 집에서 걸어 나왔을 때 내 마음은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 부동산이 잡초와 꿈으로 가득 찬 빈 땅이었을 때. 나는 그때 50살이었고 막 과부가 되었으며 김민주는 25살이었다. 세상에 맞서는 것은 우리 둘뿐이었고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한 피난처를 짓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노동용 신발과 저축 통장을 들고 그 부지에 도착했던 그 8월의 아침을 기억한다. 나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재봉사로 주문을 받으며 한 푼 한 푼 모았다. 웨딩드레스, 교복 옷, 수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커튼. 내 손가락은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재봉틀 위에서 수천 번 피를 흘렸다. 하지만 바늘 한 땀 한 땀이 나의 꿈에 더 가까운 벽돌이었다. 내가 과부인 재봉사라고 말했을 때 건축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박진숙 씨, 이것은 최소한 4,500만 원이 들 것입니다. 그는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실합니까? 나는 통장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나는 정확히 4,500만 원을 모았고 한 푼도 빠짐없이 내가 번 돈이었다. 김민주는 인부들이 처음 도착한 날 나를 따라왔다. 내가 어떻게 가난을 희망으로 바꾸었는지 보면서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엄마, 우리 정말로 해변집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의 기초가 놓일 위치를 표시할 때 그가 내게 물었다.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아들아. 나는 말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함께 지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했다. 2년 동안 나는 매주 주말마다 운전해서 건설을 감독했다. 나는 모래를 나르고 벽에 페인트를 칠했으며 정원의 모든 식물을 직접 심었다. 김민주는 대학 수업이 없을 때 나와 함께 했다. 우리는 함께 부엌 타일, 벽에 크림색과 바닷바람을 맞을 수 있는 모든 창문의 정확한 위치를 선택했다. 우리가 마침내 집을 완성했을 때 김민주는 테라스에서 나를 안고 말했다. 엄마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성이에요. 나중에 내 가족이 생기면 순수한 사랑과 노력으로 엄마가 이 천국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어떻게 그 아들이 나를 키우는데 수많은 희생을 치른 곳에서 아내에게 나를 모욕하도록 허락했을까? 이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부로서 나의 독립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혼자인 여성이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증거였다. 세상이 너무 무거울 때 나의 피난처였다. 김민준의 엄마가 되기 전에
박진숙이었던 나를 기억하는 곳이었다. 이 집의 모든 물건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석 달 동안 파티 드레스를 계속 만들어서 번 여분의 돈으로 식탁을 샀다. 나는 할인 판매 때 산천으로 거실 커튼을 직접 만들었다. 그 요리 냄비 세트는 내가 1년 내내 새 옷을 사지 않고 아껴서 모은 20만 원짜리였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소라가 손님으로 여기에 왔던 모든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김민준과 결혼한 첫 해에는 그녀는 고마워하는 며느리처럼 행동했다. 오, 박진숙 어머님 집이 너무 예뻐요. 엄마가 이루신 모든 것이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녀는 내가 요리하는 것을 도왔고 해변에서 아이들과 놀았으며 심지어 방문할 때 시장에서 꽃을 사오기도 했다. 언제 모든 것이 바뀌었을까? 언제 그녀가 나를 자신에게 남편을 준 여성이 아닌 짐처럼 보기 시작했을까? 아마도 김민준이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갖게 되고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일 것이다. 아니면 그들이 서울에 자신들의 집을 사고 그녀가 작은 아파트에 사는 과부 재봉사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일 것이다. 징후는 수년 동안 있었지만 나는 그것들을 무시했다. 내 나이에 대한 그녀의 논평. 박진숙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과로하는 것은 엄마에게 좋지 않아요. 내 옷에 대한 그녀의 제안. 엄마는 왜 좀 더 현대적인 것을 사지 않으세요? 김민준이 돈을 잘 벌잖아요. 그가 엄마를 도울 수 있어요. 이 집에 대한 그녀의 암시. 이 집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비어 있다는 것은 낭비예요. 이제 나는 그녀가 오랫동안 이것을 계획해 왔다는 것을 이해한다. 내 집 침입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모욕하고 내가 너무 많은 노력으로 지은 것을 빼앗기 위해 고안된 계산되고 숙고된 것이었다. 내가 차를 향해 천천히 걸어갈 때 나는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뱃속에서 목구멍으로 솟아오르는 차갑고 순수한 분노. 그것은 비명을 지르고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맹목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다. 그것은 가난 과부, 그리고 수십 년의 고된 노동에서 살아남은 여성의 지적인 분노였다. 이소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박진숙을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내가 모욕 앞에서 침묵할 무해한 늙은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맨손으로 지은 여성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즉, 가난 과부, 그리고 수십 년의 고된 노동에서 살아남은 여성이었다. 나는 차에 탔고 시동을 걸었다. 나는 오늘 밤 묵을 호텔을 찾아야 했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일 뿐이었다. 아주 일시적일 뿐. 왜냐하면 이소라가 방금 전쟁을 선포했고 그녀는 싸우는 법을 모르지만 나는 베테랑이기 때문이다. 해운대 호텔은 하룻밤에 8만 5천 원이 들었다. 내 집, 내 침대에서 자야 했기 때문에 내가 지출할 계획이 없었던 돈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관광객들처럼 체크인하고 있었고 내 집은 내 재산에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침입자들에게 점령당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이소라의 오만한 미소가 보였다. 그녀의 악의적인 말이 들렸다. 굴욕감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침 6시에 나는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나는 평화롭게 이야기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아마도 오해였을 것이다. 아마도 이소라는 온 가족이 모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격하게 반응했을 것이다. 아마도 김민준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끝낼 것이다. 결국 그는 내 아들이다. 그는 내가 그 집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아침 8시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앞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 집 문이, 나는 마치 손님인 것처럼 내 집 벨을 눌러야 했다. 이소라의 언니 이다솜은 잠옷 차림으로 불편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또 뭘 원하세요? 그녀는 인사도 없이 물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최대한의 위엄을 갖추고 대답했다. 개인 물품을 좀 가지러 왔고
이 상황에 대해 이소라와 이야기해야겠어요. 이소라는 자고 있고 당신 물품은 더 이상 여기에 없어요. 우리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창고의 봉투에 넣어두었어요. 내 물건이 창고 봉투에. 내 가슴에 칼이 꽂히는 느낌이었다. 내 물건이 봉투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다솜, 여기는 내 집이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보세요, 할머니.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지만 이소라가 저에게 전체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민준이 그녀에게 집 사용을 허락했고 모두가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요. 왜 지금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나를 들여보냈지만 나는 내 집에서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냄새가 달랐다. 낯선 음식 담배, 그리고 값싼 향수 냄새가 났다. 내 거실은 공기 매트리스와 옷가지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많은 사랑을 담아 선택했던 가구들은 더럽고 어질러져 있었다.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내 심장은 거의 멎을 뻔했다. 내가 거기서 준비할 모든 가족 식사를 생각하며 디자인했던 나의 아름다운 부엌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스토브는 탄 기름때로 덮여 있었다. 싱크대는 냄새나는 더러운 접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가장 좋은 냄비를 사용하여 바닥에 영구적인 얼룩을 남긴 무언가를 요리했다. 내 도자기 접시는 어디 갔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 몇 개는 깨졌어요. 아이들이 놀다가 그랬는데 아이들은 아시잖아요. 이소라가 말했어요. 어차피 너무 낡았다고요. 나의 도자기 접시들. 수년 동안 한 개씩 사서 세트를 완성하기 위해 아껴두었던 내가 보물처럼 아끼던 접시들이 깨지고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버려졌다. 나는 내가 이 날들을 쉬려고 계획했던 나의 안식처인 내 침실로 계단을 올라갔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이소라의 엄마가 마치 자기 것인 양 내 옷장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아주머니.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여기는 제 방기예요. 오, 박진숙 내 딸 이소라가 내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것을 잘 돌볼게요. 보세요. 나는 옷이 구겨지지 않도록 당신의 옷을 이 봉투들에 넣어두기까지 했어요. 나의 드레스, 나의 블라우스, 나의 신발. 내 모든 개인 옷들이 기부할 쓰레기처럼 비닐봉지에 구겨져 있었다. 내가 모르는 두 아이가 내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베개는 더러운 얼룩으로 뒤덮인 채 바닥에 있었다. 아주머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들을 내 침대에서 내보내야겠어요. 당신의 침대요. 그녀는 비웃었다. 오, 제발요. 이소라가 내게 당신이 이 방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편안하게 자야지 바닥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악몽 속에서 사는 것과 같았다. 내 집에서 그들은 나를 침입자처럼 대했고 30년의 나의 노동과 희생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내 재산 소유권이 단지 늙은 여성의 변덕인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분노로 떨며 계단을 내려갔고 이소라를 찾았다. 나는 그녀가 내 가장 좋아하는 컵 중 하나에 커피를 마시며 내 목욕 가운을 입고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테라스에서 발견했다. 네, 엄마. 집이 아주 좋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처리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상황이 어떤지 이해했어요. 그녀는 마치 나의 굴욕이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며 웃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보았을 때 그녀는 전화를 끊고 불편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저는 이미 여기는 엄마를 위한 자리가 없다고 말한 줄 알았는데요. 이소라,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 이 집은 나의 합법적인 재산이야. 나는 세금을 내, 나는 모든 유지비를 내, 나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어. 김민주는 나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내 재산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권리가 없어. 오, 제발 당신의 법적인 레퍼토리를 시작하지 마세요. 김민주는 당신 아들이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서 상속받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당신보다 집을 더 잘 돌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가족이 있는지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행복하다고 당신은 내 부엌을 망쳤어. 당신은 내 접시를 깨뜨렸고 내 옷을 쓰레기처럼 봉투에 넣었어. 글쎄요. 엄마에게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오래된 물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이 기회에 대청소를 한 거예요. 저희가 엄마에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나는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 여자는 내 집에 침입했고 내 물건을 파괴했으며 나의 기억과 기념을 모욕했고 그리고 나서 그녀가 내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말할 담대함까지 가지고 있었다. 김인주는 어디 있어?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제가 일하러 갔다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이 모든 것에 완전히 동의해요. 사실 그것은 그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는 이 집이 엄마의 가끔 방문을 기다리며 비어있는 대신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라고 말했어요. 그 거짓말은 내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내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김민주는 결코 내 등 뒤에서 이런 일을 계획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는 여기 와서 나를 변호하지 않았을까? 왜 그가 아내에게 나를 이렇게 대하도록 허락했을까? 이소라, 내가 당신에게 분명히 말할게요. 당신에게는 내일 내로 당신의 모든 가족을 내 집에서 내보낼 시간이 있어. 이 상황은 지금 끝날 거야. 그녀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다. 뭐요? 경찰을 부르시게요. 당신 아들을 고소하시게요. 우스꽝스럽게 굴지 마세요. 박진숙, 당신은 우리에게 맞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 순간 나는 그녀가 한 가지는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기본적인 규칙 하나를 잊었다. 늑대는 무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는 방금 가장 늙고 가장 현명한 늑대를 공격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당신 말이 맞아, 이소라. 우리는 가족이고 당신은 그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오후 나는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갔다. 욕실 캐비닛에서 중요한 약을 몇 가지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이소라는 마지못해 나를 들여보냈지만 동행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온 확장된 가족과 함께 테라스에서 바비큐 파티를 여느라 너무 바빴다. 내가 욕실로 계단을 올라갔을 때 나는 그들이 내 집에 입힌 피해를 실제로 확인하는 기회를 잡았다. 내가 발견한 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내 침실은 이소라의 엄마와 낯선 아이들에게 점령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 화장대를 옮겼고 날카로운 것으로 거울에 흠집을 냈으며 내 서랍을 그들의 더러운 속옷을 보관하는 데 사용했다. 욕실은 악몽이었다. 내가 긴 하루 일과 후 편안하게 몸을 담그는 꿈을 꾸며 특별히 설치했던 나의 하얀 도자기 욕조는 검게 얼룩져 있었다. 내가 손으로 수놓은 수건들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바닥에 던져져 있었다. 나의 개인 위생용품은 사라졌는데 아마도 이소라 가족의 모든 여성들이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분노로 떨게 만든 것은 나의 비밀 옷장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주 옷장 뒤에는 내가 가장 중요한 문서와 감정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 다른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초개인적인 장소였다. 그 공간이 발견되고 침해당했다. 내 문서들은 흩어져 있었고 일부는 바닥에 있었다. 내가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보석들이 사라졌다. 집 소유권 서류는 누군가 그것들을 무심하게 검토하고 다루었던 것처럼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내 것이 아닌 서류들, 즉 김민중과 이소라의 이름이 적힌 법적 문서를 발견한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들고 재빨리 읽었다. 그것은 소유권 변경 요청이었다. 그들은 내가 고령과 정신능력 저하로 인해 더 이상 귀중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집을 김민준의 이름으로 이전하기를 원했다. 정신능력 저하. 70년 동안 내 재정을 완벽하게 관리해온 여성 맨손으로
재산을 일구어온 여성, 여전히 일하고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내가. 그들은 내 집을 훔치기 위해 나를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선언하기를 원했다. 그 서류에는 지난주 날짜가 찍혀 있었다. 이것은 내 집 침입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것은 법을 이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해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정교한 계획의 일부였다. 서류 끝에서 나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부동산 감정서. 그들은 나의 해변집을 3억 원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소라의 글씨로 된 송을씨 메모가 있었다. 이 돈으로 우리는 더 큰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다. 우리는 김민준의 서명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늙은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늙은이. 그들이 나를 부르는 방식이었다. 그들이 내가 평생 일해서 지은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는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할 늙은이. 나는 모든 문서를 가방에 넣었다. 그것이 내가 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된 강도였고 내 피와 살이 공범인 정교한 사기였다. 나는 옷장을 떠나 침실 창문으로 갔다. 거기서 나는 이소라 가족 전체가 축하하고 있는 테라스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나의 새 그릴에서 고기를 굽고 나의 야외 접시 세트를 사용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내가 많은 사랑을 담아 심은 꽃들을 짓밟으며 비명을 지르고 놀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이소라의 언니 이다솜이 마치 그녀의 새 재산인 것처럼 포즈를 취하며 내 집의 여러 각도에서 셀카를 찍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한 사진에서 그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해먹에 앉아 있었다. 다른 사진에서는 그녀가 안주인처럼 음료를 제공하며 부엌에 있었다. 그녀는 우리 새 해변 집에서의 가족 휴가와 이 천국을 갖게 되어 행운이야 와 같은 댓글과 함께 그녀의 소셜미디어에 그것들을 올리고 있었다. 우리 새 집. 그것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 집이었다. 나는 내 전화로 모든 것을 사진 찍었다. 엉망진창 피해 얼룩 흩어진 옷들. 만약 이것이 법정 싸움이 된다면 나는 그들이 내 재산을 어떻게 대우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다. 내가 계단을 내려갈 때 나는 이소라가 다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 이번에는 그녀는 나를 보았을 때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아니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아주 쉽다고 했어요. 김민준이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의 무능력을 이유로 조기 상속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이 그의 이름으로 되면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무능력을 이유로 한 조기 상속. 그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상속 재산을 훔치기 위해 나를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선언하기를 원했다. 네, 저희가 가짜 의료 서류를 이미 제출했어요. 저희는 그 값싼 클리닉 의사에게 노인성 치매 진단서에 서명하도록 5만 원을 지불했어요. 김민주는 처음에는 내켜하지 않았지만 제가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가짜 의료 서류 부패한 의사 조작된 노인성 치매 보고서. 내 아들이 나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나의 세계는 배신뿐만 아니라 속임수의 정교함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나를 강탈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 모든 거짓말, 모든 위조 문서를 계획했다. 나는 작별 인사 없이 집을 떠났다. 그 여자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말은 모든 의미를 잃었다. 이것은 더 이상 대화와 선의로 해결할 수 있는 가족 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고 그들은 가능한 가장 더러운 무기를 사용하여 첫 번째 총을 쏘았다. 거짓말 위조 문서, 의료 부패, 그리고 내 아들 자신의 조종.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그들의 적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박진숙이 첫 번째 법적 위협에 굴복할 무력한
늙은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맨손으로 지은 여성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즉, 돈 정직한 노동, 그리고 진정한 정의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여성이었다. 이제 계획을 세울 차례는 나였다. 월요일 아침, 김민준이 마침내 나타났다. 그는 작년 승진으로 산 돈으로 산 새 차, 현대 팰리세이드를 타고 집에 왔다. 나는 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집 마당에 주차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그의 가족이 내 집에 침입하여 내 인생을 하루 만에 망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스포츠 용품점에서 산 싼 강영으로 내 집을 바라보며 호텔 테라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밤을 새워 내가 찾은 모든 문서 메모를 정리하고 이 순간을 준비했다. 나는 김민준이 결국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와야만 했다. 그들의 계획은 그의 개인 서명 없이는 실행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이소라에게 뺨에 키스하며 인사하고 정원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마치 이것이 완전히 정상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그의 어머니가 모욕당하고 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가 내 재산을 훔치려는 정교한 사기의 공범이 아닌 것처럼. 나는 집으로 향하기 전에 20분을 기다렸다. 나는 그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편안하게 느끼기를 원했다. 내가 현관벨을 눌렀을 때 그가 문을 열었다. 엄마, 그는 그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 때 사용하는 어색한 미소로 말했다. 그가 어렸을 때 내가 성적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을 잡았을 때 사용했던 그 미소와 똑같았다. 잘 지내셨어요? 이소라가 주말에 잠시 들르셨다고 말했어요. 이소라가 너에게 말했니? 나는 천천히 각 단어를 숙고하며 되풀이했다. 그게 전분이 김민준 그녀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 예.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만 모두 해결되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니? 김민주는 불안해졌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항상 그랬듯이 차 열쇠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사용에 대해, 집 사용에 대해요. 엄마 알잖아요. 엄마는 거의 여기 오지 않으시잖아요. 오, 알겠어. 그리고 우리는 내가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니?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거야. 김민준, 소유주 정신능력 저하를 이유로 한 부동산 양도 요청. 익숙하니. 그가 서류를 들었을 때 그의 손은 떨렸다. 잠시 동안 나는 나의 진짜 아들, 내가 수년간 혼자 키운 그 두려워하는 아이를 보았지만 그 순간은 이소라가 그의 뒤에 나타나기 전에 몇 초 동안만 지속되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그녀는 항상 사용하는 그 통제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김민준,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동의한 줄 알았는데. 이소라 그녀가 서류를 찾았어. 무슨 서류요? 그녀는 순진한 척하며 물었다. 김민준 당신, 엄마가 또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나는 혼란스럽지 않아, 이소라. 그리고 당신이 5만 원 주고 산 그 가짜 의료 보고서가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노인성 치매도 없어.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고 그녀의 눈은 순수한 증오로 가득 찼다. 당신은 우리의 개인적인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나는 침입자와 도둑들로부터 내 집을 보호하고 있었어. 도둑들이라고요. 그녀는 소리쳤다. 우리는 도둑이 아니에요. 김민주는 당신 아들이잖아요. 그는 이 재산에 권리가 있어요. 김민주는 내가 죽을 때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강탈할 권리는 없어. 오, 제발요. 당신은 늙었어요. 박진숙, 얼마나 더 사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가끔 방문하는 것을 기다리며 집을 비워두는 대신 우리가 이 집으로 유용한 일을 하도록 두지 그러세요. 그 뒤에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했다. 김민주는 벌받은 아이처럼 고개를 숙였다. 이소라의 엄마와 이다솜은 집 밖으로 나와 테라스에서 듣고 있었다. 아이들은 노는 것을 멈추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오 정말 엄마에게 빨리 죽어서 엄마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안했니? 김민주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그렇게 말 안 했어. 이소라는 자신을 변호했다. 나는 단지 그 나이에는 그만큼의 재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을 뿐이야.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사람이 누구야? 나는 그녀에게 직설적으로 물었다. 당신은 내가 평생 일해서 지은 모든 것을 훔치기 위해 위조 문서를 사용하여 내 집에 침입하고 내 물건을 파괴하고 내 보석을 훔치고 계획을 세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그럼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진주 귀걸이는 어디 갔지? 내 죽은 남편의 금시계는 어디 갔어? 내가 비밀 옷장에 숨겨둔 은화는 어디 갔어? 김민주는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무슨 은화요? 당신 아내가 나를 강탈할 방법을 찾기 위해 내 모든 사적인 문서를 뒤져서 아는 그 은화 말이야. 거짓말이야. 이소라는 소리쳤지만 그녀의 얼굴이 그녀를 배신했다. 김민준, 나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침착한 목소리로 내 아들에게 말했다. 엄마에게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해줘야 해. 너는 그 부동산 양도 서류에 대해 알고 있었니? 예? 아니요. 예, 그는 속삭였다. 알고 있었어요. 내 심장은 수천 조각으로 부서졌다. 내 아들의 배신을 의심하는 것과 그가 자신의 목소리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그리고 가짜 의료 보고서도 알고 있었니? 이소라가 모든 자녀가 부모가 특정한 나이가 되면 해야 하는 단순한 절차라고 했어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엄마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요.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 김민준, 내 돈으로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부터. 어떤 나쁜 결정, 내 집, 내 휴가를 위해 내 돈을 쓰는 것. 아니요, 엄마, 하지만 이소라 말이 맞아요. 집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비어있고 우리는 지출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엄마를 강탈하기로 결정한 거니 우리는 당신을 강탈하지 않았어요. 이소라가 다시 말을 끊었다. 우리는 단지 당신의 돈에 대해 더 현실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인성 치매라고 조작하는 가짜 의료 보고서를 만들고 도둑처럼 내 집에 침입함으로써 나를 현실적으로 돕고 있는 거니 충분해. 이소라가 소리쳤다. 김민준에게 한 번에 영원히 진실을 말해. 그에게 변호사와 이야기했다고 말해. 서류가 준비되었다고. 내 변호사 최지훈은 화요일 아침 8시 정각에 3가지 법률 서류와 함께 경찰관 1명, 그리고 공증인 1명을 데리고 왔다. 나는 최고의 회색 정장을 입고 증거로 가득 찬 서류철을 들고 택시를 타고 동시에 도착했다. 이소라 가족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마당에 주차된 법률팀의 차량을 보았다. 이소라가 경찰차의 공식 번호판을 인식했을 때 커피컵을 떨어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최 변호사가 문으로 걸어갔다. 저는 이 부동산의 유일한 소유주 박진숙 씨의 법적 대리인 최지훈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소라는 불안함을 숨기려 애쓰며 물었다. 그녀는 집주인입니다. 그녀는 여기에 없어요. 그녀가 우리에게 여기에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녀의 아들이 허락했어요. 당신의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일하러 갔어요. 최 변호사가 첫 번째 문서를 꺼냈다. 여기에 박진숙 씨 이름으로만 된 부동산 원본 등기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의 재산세 영수증도 모두 박 씨가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 침입한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한 즉각적인 퇴거 명령이 있습니다. 이소라의 엄마가 그녀 뒤에 나타났다. 분명히 걱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나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의 동의 없이 내 집에 침입했고 내 재산을 파괴했으며 내 물건을 훔쳤고 위조 문서를 사용하여 내가 평생 일해서 지은 것을 빼앗으려 했어요. 이제 당신은 법적 결과를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다솜은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촬영하며 집에서 나왔다.
이것은 노인 학대입니다. 이 늙은 여자는 미쳤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공증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즉시 촬영을 멈추세요. 이것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이며 녹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 변호사가 더 많은 서류를 꺼냈다. 여기에 도난당한 모든 물건과 그 추정 가치 목록이 자세히 나와 있는 보석 및 귀중품 절도에 대한 공식 고소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이소라가 소리쳤다. 박진숙 씨의 어머니가 남긴 진주 귀걸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다. 저는 당신이 무슨 귀걸이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 씨의 돌아가신 남편의 금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300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소라는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어졌다. 게다가 초의 변호사가 계속했다. 우리는 박진숙 씨를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선언하려는 목적으로 의료 문서를 위조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료 문서요? 경찰관이 물었다. 어떤 종류의 문서입니까? 바로 그때 김민준이 최고 속도로 운전하며 도착했다. 그는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누군가 분명히 그에게 경찰의 도착을 알렸을 것이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거의 숨을 쉴 수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의 아내와 가족은 무단 침입 혐의로 나의 의뢰인의 재산에서 합법적으로 퇴거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그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당신 김민주는 부동산 사기 공모 혐의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요. 나는 그에게 서류를 보여주었다. 네가 내 집을 훔치기 위해 서명하려고 했던 그 부동산 양도 서류 말이야. 김민준 내 아내가 내 비밀 옷장에 숨겨둔 그 서류 말이야. 김민주는 창백해졌다. 엄마, 저는 설명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설명할 것은 없어. 너는 이미 네 결정을 내렸어.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소라의 엄마가 가장 먼저 무너졌다. 30분 동안 울고 소리친 후 그녀는 계단에 주저앉아 짐 싸는 것을 돕기를 거부했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이소라. 그녀는 딸에게 소리쳤다. 네가 내게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말했잖아. 늙은이가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잖아. 엄마, 조용히 하고 짐 싸는 것을 도와요. 이소라는 절망적으로 비닐봉지에 옷을 쑤셔 넣으며 대답했다. 늙은이가 우리에게 덫을 놓았어요. 그녀는 무력한 늙은이처럼 행동했고 알고 보니 변호사와 저축한 돈이 있었던 거예요. 이다솜은 휴대폰으로 전체 과정을 촬영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의 새 해변집을 축하하는 비디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침입자로 퇴거당하는 가족의 공개적인 굴욕의 비디오였다. 이것이 입소문을 탈 거예요. 그녀는 짐을 싸는 언니를 촬영하며 소리쳤다. 모두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이 이 늙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경찰관이 그녀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아가씨, 법적 절차에서 허가 없이 촬영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계속하면 사법 방해 혐의로 체포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울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고 그들이 놀 수 있었던 그 천국을 왜 떠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 중 한 명 약 8살 정도의 소년이 내게 다가왔다. 할머니, 왜 우리를 집에서 쫓아내세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내 마음은 조금 부서졌다. 아이들은 이 일에 죄가 없었다. 그들은 단지 어른들의 게임에서 희생양일 뿐이었다. 김민주는 완전히 침묵하며 가방을 채 옮겼고 내 눈을 피했다. 하지만 마감 시간이 30분 남았을 때 그는 마침내 내게 다가왔다. 엄마,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어, 김민준. 아니요, 있어요. 보세요. 저는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고칠 수 있어요. 우리는 변호사나 경찰 없이 가족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합의? 제가 집을 갖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는 엄마에게 알리지 않고 온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대가로 엄마는 모든 소송과 훔친 보석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세요. 우리는 실수로 가져간 모든 것을 돌려줄게요. 실수로 글쎄, 엄마 알잖아요. 물건을 옮기는 혼란 속에서 몇 가지가 섞였어요. 김민준, 너는 정말 내 엄마의 보석을 훔친 것이 실수였다고 내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니. 엄마, 그것은 도난이 아니었어요. 오해였어요. 그리고 가짜 의료 보고서도 오해였고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무능력을 이유로 한 부동산 양도 요청도 오해였고 그는 여전히 침묵했다. 내가 뭐라고 말하길 바라니? 저는 당신이 진실을 말하기를 바라요. 저는 당신이 위조 문서를 사용하여 내 집을 훔치려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라요. 저는 당신이 돈 때문에 나를 배신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라요. 저는 돈 때문에 엄마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가족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럼 나는 무엇이니? 김민준, 나는 내 가족이 아니니. 내 엄마는 제 가족이에요. 하지만 이소라와 아이들이 지금 저의 주된 책임이에요. 그래서 너의 주된 책임은 이제 너의 엄마를 강탈하는 거니. 그것은 강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당신을 낳은 사람의 현재를 파괴함으로써 당신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었어요. 김민주는 좌절감에 머리를 감싸 안았다. 엄마, 이해 못하세요. 우리는 엄청난 지출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사립학교 옷 휴가가 필요해요. 이소라의 집은 수리가 필요해요. 저는 밤낮 없이 일하지만 돈은 항상 부족해요. 그리고 그래서 너는 내가 평생 노동의 대가로 네 청구서를 갚아야 한다고 결정했구나.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 나는 그렇게 큰 해변집이 필요 없어. 낭비야. 이것이 진실이었다. 김민주는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평생 일해서 얻은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배신했다. 낭비. 나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풀이했다. 내가 직접 내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나는 너를 도왔을 거야. 네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내게 말했다면 우리는 함께 해결책을 찾았을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내 등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법을 사용하여 나를 강탈하기로 선택했어. 왜 김민준, 왜 가장 잔인한 길을 선택했니? 왜냐하면 엄마가 안 된다고 말할 것을 알았으니까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니? 엄마는 항상 엄마의 돈에 너무 집착하셨잖아요. 엄마가 평생 일해서 얻은 것에 대해 너무 통제적이었잖아요. 통제적이라고. 김민준, 내가 내 대학 등록금을 내줬어. 30분 이내에 이소라 가족과 그들의 모든 물건은 내 집에서 나갔다. 경찰관은 귀중품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지만 보석은 여전히 없었다. 최 변호사는 재산 파괴 및 절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공개되었다. 김민주는 부동산 사기 및 의료 문서 위조 혐의에 직면했다. 이소라도 무단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고소당했다. 다음 달 나는 내가 결코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없을 때 집을 돌볼 시간제 가정부를 고용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내 허락 없이 다시는 침입할 수 없도록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나는 또한 모든 자물쇠를 교체하고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김민준 대신 자선단체에 집을 남기도록 유언장을 업데이트했다. 그가 완전한 재정적 독립을 원했다면 그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6개월 후 나는 김민준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전화가 아닌 편지. 그는 심지어 내게 직접 이야기할 용기조차 없었다. 엄마, 잘 지내시기를 바래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안부를 전해요. 이소라와 저는 우리의 교훈을 배웠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래요. 나는 그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진정한 가족은 돈 때문에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다. 진정한 가족은 그들의 연장자를 모욕하지 않는다. 진정한 가족은 위조 문서를 사용하여 강도를 계획하지 않는다. 김민주는 돈이 그의 어머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정했다.
나는 나의 존엄성이 그의 용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정했다. 우리 각자는 우리 결정의 결과와 함께 살았다. 나는 나의 해변 집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평화롭게 살았다. 그들은 빚 범죄 기록, 그리고 70세 여성을 사취하려고 시도한 사회적 수치심과 함께 살았다. 조용한 정의가 승리했고, 박진숙은 나이 든 여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누군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싼 실수임을 증명했다.